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라이브 정책 K 3부를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정책 K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까지 국민과 함께한 토론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마약류 적발 건수가 767건, 총 1,007kg에 달했습니다. 마약 밀수 척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 살펴봅니다. 주요 대담에 앞서 먼저 주목 이 장면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정책 발표 자리는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허심탄회하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전문가와 당국자 또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열띤 토론회장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 주요 내용과 부동산 정책 방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필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있었던 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전에 이 14일부터 이 3일간 분야별 또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주제를 좀 각각 어떻게 나뉘었나요? 오늘 진행될 토론회의 전제로 이제 시작된 선행 작업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오늘 이제 논의된 주요 주제들이 하루씩 나눠져서 미리 진행이 됐습니다. 14일에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국토교통부인 소관부처가 교통교통부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전문가, 당국자, 그다음에 국민 등이 다양하게 참고해서 토론하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됐었죠. 네. 예. 이제 각 분야별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4일에 먼저 열렸던 분야가 바로 이제 주택 공급 관련 토론회였는데 이때도 나왔던 이야기가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붕괴됐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공급 저하가 아니라 지금 체제 자체가 좀 무너진 상황이다라는 평가인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먼저 지난 정부 때 그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사실상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세입자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고요. 이게 가장 네.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22년 코로나 사태 직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플레 압력이 이제 거세지면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각종 그 PF 사업들이 이제 사실상 줄 도산 상태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아까도 전세 사기하고 맞물리면서 소형 이제 PF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올스톱되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비아파트 부분의 건설 부분에서의 생태계가 사실상 와해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제 규제 지역과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유지 여부를 놓고도 좀 의견이 엇갈렸었는데요. 이런 규제가 이제 거래를 위축시켜서 이제 공급 확대를 좀 어렵게 한다는 우려랑 또 규제를 유지시키거나 확대를 해서 좀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이런 좀 목소리가 양립을 하는 것 같아요. 규제 지역 관련 논의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원래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지적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발생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학계에서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에 따르면 이제 규제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 효과가 거의 떨어지는 효과에 돼 있어서 네.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 같은 것들이 정말 줄기차게 이루어져야만 사실 이런 규제 없이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지적 규제는 항상 한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공급에 이어졌던 주제가 바로 이제 금융정책 관련인데 부동산 금융정책이라면 결국 대출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출 규제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14일 날 있었던 토론은 주택의 공급에 관한 문제라면 15일 날 있었던 금융정책은 결국은 수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다 맞아야지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수요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물론 뭐 본인의 돈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자금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자금을 가지고 사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부동산의 비용이나 가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금연적 지원을 받아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의 공급이 충분히 될수록 사실은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또 부동산의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금연 정책이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도 억제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금융 규제라는 게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뭐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절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고요. 거기에 대한 토론회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와 이런 측면에서 시장 안정의 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청년층 실수요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다음에 전세 대출, 그다음에 이주비 대출 규제 문제도 사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총량 규제를 할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네. 이날 또 청년층 국민 의견이 또 많이 제시됐습니다. 가장 논쟁이 됐던 이 대목이 청년층 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사실 그 대출 규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입장에서 자기가 각자 이제 효율적인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청년층들도 요즘은 워낙 이제 능력 있고 부모 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경우에는 대출을 상당 부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더불어서 전월세 보증금도 이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제 점점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아랫단부터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제기되는 것이죠.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임대냐 주거냐 상관없이 이런 것을 이제 주거 중립성의 원칙이라는데요. 이에 맞게끔 질 좋은 이제 임대주택을 입지 좋은 곳에 대량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매매 수요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많은 대출을 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일 좋고 이제 한 임대주택을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공급하는 게 가장 이제 우선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전세 대출 관련해서는 그 취약계층이라든가 비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규제를 더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좀 나왔거든요. 사실 전세 대출이 이제 활성화된 게 박근혜 정부 시기 이제 말기에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 대출 자금이 워낙 이제 많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이걸 없애기는 참 힘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서는 취약계층과 그 다음에 그 비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연착륙 방안으로서 좀 속도 조절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제시한 것처럼 전세 대출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거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예. 네. 또 16일에는 이제 재정경제부의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뜨거운 화제였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이제 세제를 좀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그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까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세금 제도들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대신에 보유세는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감경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가 적절한가?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전에 논의했던 부동산의 특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세를 줄이는 게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또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체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주로 오갔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사실
일부 지역에 아파트에 집중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특히 이제 뭐 투기구역으로 지정된 뭐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비아파트 방식의 그런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세제적으로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그거를 그 수요를 공급을 더 확산시킬 것인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별개로 이게 아파트를 신규 신축한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 비용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런 비용에 있어서도 사실 그 세금이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오고 갔습니다. 예. 그 보유세, 양도세 이야기 나오니까 좀 재미있었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지난 국무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구윤철 부총리가 보유세, 양도세 둘 다 올린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혹시 본인 노후를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우스개 네. 말씀하셨었거든요. 사실은 조금 이 두 항목이 어떻게 보면 양립한다고 할까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점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세 부과의 원칙이 분명히 이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를 한다는 소리는 소위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소리고요. 이 경우에는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소득세는 약간 줄이면서 거래세도 완화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방향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때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소위 그 보유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일종의 편익세, 소위 말해서 이게 일종의 시설이 좋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응당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에 따르는 어떤 불평등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목적에 이제 세금들이 기능이 추가되다 보면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쉽게 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세 부과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했었을 때만이 어떤 조세가 가지고 있는 각 세목별 어떤 역할이랄지 균형이 이제 정해질 텐데 그런 게 없이 아까 구윤철 부총리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집을 팔 수도 없고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가지기도 없고. 부담이 되는 네. 이런 좀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가능한 한 조세의 목적이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 그런 목적에서면 오늘도 대토론에서 나왔다시피 이런 기조들이 일단 수용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의제인데 그래도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문제도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열린 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지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이 국민 의견을 토대로 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열렸는데 굉장히 긴 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시간 정도 네, 더 연장돼서 네, 네.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3일간 있었던 그 예비 토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과 규제 이런 내용들 다 다뤄졌고요.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 세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주로 얘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보유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께서 대체로 동의하지만 좀 어떻게 차등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좀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보유세 수준을 선진국 보유세가 강한 선진국 수준으로 단번에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조세 저항이 심각할 거다. 네.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세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나 아니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잔금 미주비 대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괄적으로 줄어드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정책적 필요성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세자금 대출이 집주인에 대한 대출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이나 이런 좀 정책적인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국민적 관심이 많이 쏟아져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3번의 토론 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 그런 의견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접수된 의견만 5천 건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컸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현장 참여자들 외에도 국민들이 부동산 토론회 누리집을 통해서 각종 제안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약 5천 건 정도가 나왔고 크게 3분야 주택 공급, 그다음에 뭐 금융, 그다음에 세제 중에서 금융 관련 제안이 다른 2분야보다 한 1.5배 정도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참 대답하기가 참 그런데요. 네. 이게 사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수요나 그다음에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된 수요가 아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지금 강세 국면이라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여전히 부동산 문제를 돈을 이제 어떻게 빌리고 굴리냐라는 금융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그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대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 워낙 거액이라서 빚이 없으면 그걸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부모가 이제 부자이거나 아니면은 상속 증여가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자산을 팔아가지고 얻는 수익을 통해서 이제 집을 살 수 있다면 예외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라는 것들이 지금 그 전월세도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막강한 편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대출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소위 이제 하급지에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서 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결에 동참하고 싶은 어떤 수요들을 네.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관심이 좀 대출에 좀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사람들 좀 투자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정부가 이제 지난 있었던 이 부동산 토론회와 또 오늘 있었던 이 대토론회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제도 개선에 좀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좀 풀어야 할 과제 좀 어떤 게 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공급에 아까 무너졌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3, 4년간에 한 30-40만 채 이상이 이제 비주거용 아파트들이 비주거용 건물들이 주택들이 건설되지 못했거든요. 비주거용. 예, 비주거 죄송합니다. 비아파트. 네. 비아파트 건물들이 이제 지어지지 않아서 네네네. 특히 이제 청년들이 느끼는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맞춤형 이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일단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제 문제입니다. 세제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인정을 하고 있으시니까 좀 합리적으로 보유세는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인상하는 가운데 양도소득세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좀 시정을 좀 해주고, 네. 그럼 거래세도 상당히 이제 거래를 이제 활성화시키려면 좀 일정한 정도 개편이 되는 좀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출 문제입니다. 사실 네. 대출이 상당히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이제 금융 안정성이라는 원칙과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바라는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강한 측면에서 이 물결에 한번 타고 싶어하는 그 사이를 참 충족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그 대출 수요를 이제 총량 규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총량 규제도 좀 때에 따라서 좀 유연적으로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세 가지 대책들이 네.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제안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좀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게 좀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단박에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좀 능동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함께 토론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고 하니까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관세청이 올해 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총 767건, 자그마치 1,007kg에 해당하는 마약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국내 유입 목적 기준으로 최대치, 그러니까 이 경유에서 잠깐 스쳐가는 게 아니라 실제 이 한국에서 판매하고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목적의 마약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요. 예, 네. 사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기원 지위를 잃은 지 좀 됐고요. 네.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은 이제 뭐 유명한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이제 마약으로 유명한 좀 심각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 수준까지는 아닌데 증가하는 속도가 지금 매우 빠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특히 이제 이번에 증가한 수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게 들어오는 방식이 이게 점점 이제 IT나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제하는 방법도 뭐 코인이나 네. 뭐 가상자산으로 하는 방법도 생겼고요. 이른바 다크웹이나라고 부르는 그런 은밀하게 출구되지 않는 방식으로 구입하는 방법들도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방식도 우리나라가 특히 인천공항이나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나 다른 국제공항들도 이제 아시아 허브권 공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류가 워낙 많으니까 국세청이 이거를 잡아내는데 좀 약간 이제 빈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유입 경로를 좀 살펴보면 이제 공항 얘기해 주셨는데 항공 여행자들 통한 밀반입이 상당히 급증을 했고 특히 지방 공항 통해서 우회 밀반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국가가 이렇게 면적이 넓은 건 아닌데 면적이 넓은 거 아닌 것에 비해서는 국제공항이 많은 편이에요. 그건 이제 필요해서 설치를 한 거니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 세관이나 이런 통과할 수 있는 루트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분산해서 그래서 마약 단속에 대한 행정적인 그런 뭐 감시나 이런 것들을 피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그런 다른 지방공항으로 분산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이 해외 직구 식품 일부 제품에서 또 마약류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아무래도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식품이다 보니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물론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들도 이제 1위권, 2위권 이런 것들은 전통적 마약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 찾아보시면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마약들 중에 신적 마약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마약이라고 하는 게 일부러 만드는 경우는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뭐 아편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코카인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신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마약들은 사실 각성제나 원래 약으로 쓰려고 만들어진 것들이 전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들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새로운 성분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성분들에서 마약성 그런 성격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마약들이 종류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니까 이거를 마약으로 다 지정하고 통제하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다 못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행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사이트인데 또 내가 이거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라고 하는 그 음식들이나 약품들
주태에 사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국내에서 사실은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식약처나 이런 데서 다 검증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이게 본의 아니게 마약을 섭취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도 좀 됐고 사회 곳곳에서 마약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경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은데 정부가 감시망을 좀 촘촘히 강화할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 이제 그러니까 국세청의 표현은 N차 감시 단속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게 관세청이 사실은 주무 관청인 이유도 국경을 넘어서는 것에서 차단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맞는 방식인데 지금 국경에서 다 차단하는 게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를 국내에 들어온 이유라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의 검증과 감시망을 차단을 해서 그걸 겹겹이 차단해 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 문제는 처음부터 막아야 돼요. 이게 국민 내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퍼진 다음에는 사실은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 이미 봤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도 확산하기 전에 사실 막아야 되고요. 이걸 위해서 이런 국세청만이 아니라 유관기관끼리 서로 협조하는 이런 마약 단속, 그다음에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예. 마약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하루빨리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서 마약 밀반입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세종 뉴스룸 연결해 오늘의 뉴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합니다. 이희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시장 질서를 무시하고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하는 건 정책의 목표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상황을 막자는 것, 정상화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를 언급했는데요.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겠다. 또 경제적 능력이 돼서 세금은 얼마든 낸다고 하면 존중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니까 빌려서라도 사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엔 돈 버는 길이 없다며 모두가 몰리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이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가수요들도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 가장 큰 쟁점은 보유세 강화 문제였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이 대통령은 우선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든 싸든 세부담을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돼 있다는 해석입니다. 거주용이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에 대체로 동의한다. 단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강화할지 또 어느 정도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산 집은 보호해야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명확히 자산 증식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사들이는 행위에는 당연히 차등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초고가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반도체 배후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에 실수요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김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전닉스 성과급이 불붙인 이른바 반도체 벨트 집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달 둘째 주 기준 반도체 배후 지역 집값은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반도체 회사로 향하는 셔틀버스가 멈추는 정류장입니다. 이른바 셔세권이라고 불리면서 주변 집값이 몇 달 새 폭등했는데요. 특히 이곳 동탄 지역은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삼성이나 이렇게 한익스가 지금 돼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성과급이 이런 난리는 난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저 처음 봤어요. 제가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지난 1일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규제 지역으로 묶었지만 집값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인접 지역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경정부나 이런 쪽은 좀 거래가 조금 활발한 것 같아요. 아니 부동산 청원에도 물어봤더니 그쪽은 거래가 활발하더라고요. 7, 8억 뭐 이런 데도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최고가 찍으면 또 올라갈 거고 그럼 여기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올라갈 거라. 천정부지로 오르는 수도권 집값에 실수요자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모아서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 청약 말고는 매매는 지금은 좀 어렵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이 어려워진 데다 은행권도 총량 규제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선 주택금융 실수요자와 관련한 규제 완화와 현행 유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제한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강했습니다. 주택시장은 복잡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규제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의 핵심은 적절한 정책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 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앞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절벽 해소 방안과 보유세 합리적인 개편을 위한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와 과세 기준을 놓고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장기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정비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총량 관리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전문가 발제에서는 지금의 문제는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 지원 확대와 중첩된 규제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민간 정비 병목 현상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를 놓고 일부는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강력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응으로 양도세를 낮춰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토론회에 앞서 실시한 사전국민 의견 수렴에서는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 활용, 재건축 규제 재검토, 비아파트 신축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공급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3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이 거론됐고 주택수가 아닌 보유자산 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 세제와 공급정책 개편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년 전보다 3.7%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1년 전보다 3.7% 성장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인 3%를 웃도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전망인 연간 3% 성장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 3분기, 4분기 전기비 성장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1%만 나오면 연간 3%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성장은 단연 반도체가 주도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9% 뛰었습니다. 반도체 시설 관련 투자가 늘면서 설비 투자도 6.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과 정부 소비는 각각 2.5%, 2.2% 늘었습니다. GDP가 생산량을 의미한다면 교역을 통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인 GDI는 전년 대비 15.6% 급증했습니다. 수입 유가가 상승했지만 반도체 수출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두 지표 간 증가율 격차는 역대 최대인 11.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품목을 100개 생산을 하더라도 그 가격이 200원이 돼서 2만 원이 되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은은 이러한 GDI의 증가가 가계의 구매력과 기업의 투자 여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수의 성장 동력인 동시에 수요 측면에선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이 항만을 스스로 제어하는 피지컬 AI 항만 구축에 나섭니다. 또 인공지능이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틱 AI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 안건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AI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항만 운영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피지컬 AI 항만 구축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장비를 자율적으로 제어하고 항만 운영도 최적화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2년까지 진해신항을 피지컬 AI 항만의 선도 모델로 조성한 뒤 단계적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해신항을 K-피지컬 AI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 피지컬 AI 혁신 거점으로 항만 배후 단지 조성,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항만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목표에 따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 육성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에이전틱 AI가 진화하면서 발생하는 권한 오남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과 신뢰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전 국민이 에이전틱 AI를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새롭게 수요가 생긴 AI 프로젝트에 GPU 520장을 추가 지원하는데 모두의 AI 서비스 출시 지원을 위해 512장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 반도체 국산화 전략, 차세대 SMR 육성 방향 등 6개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 주권정부 2년차는 방향을 성과로 증명해 나갈 시간이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첫 합동수색을 벌인 결과 체납자 16명에게서 13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세관에서 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달라는 수색반의 요구에도 한동안 응답이 없습니다. 2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강제 개문이 이루어지고
강제 개문합니다. 집 내부를 수색하던 중 여행용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압류한 가방 안에서는 10억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나왔습니다. 전자담배 무역업에 종사하는 A씨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 64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 수색반이 강제 개문을 준비하자 그제야 문이 열립니다. 금융업체를 운영하는 체납자 B씨는 이혼한 전 배우자 집에 거주하며 수년간 강제 징수를 피한 혐의가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고급 양주 10여 병이, 개인 금고에서는 2,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등이 발견돼 압류됐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을 포함하여 명품 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담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액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협업 사례입니다. 양기관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재산은닉 정황, 통관 고유부호 등록 주소 등 핵심 정보를 교환했고 체납자 관할별로 10여 명 안팎의 합동수색반 8개를 꾸려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동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 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교환을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여름 휴가 앞두고 다이어트 결심한 분들 많으시죠? SNS를 통해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등 체중 감량 효능을 앞세워 부당 광고를 한 26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만 먹었더니 8kg이 빠졌다는 다이어트 약 광고. 살이 빠지다 못해 체질까지 바뀐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 체중 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입니다. 위고비처럼 그런 효과를 내는 식품 성분은 일단 현재 전혀 밝혀진 식품 성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된 연구, 과장된 광고 문구이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이 판매하던 제품들입니다. 이 적발 업체들은 거짓과 과장, 오인 광고를 통해 약 60만 개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금액만 115억 원에 달합니다. 업체들은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쇼폼 형태로 광고를 반복 노출하고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 수준의 효능,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광고 수법으로 떠오른 SNS 쇼폼 광고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다음 달부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통신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 3사는 이달 안에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요금제 등 민생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군 당국이 최근 폭우로 비무장지대에 북한이 묻어둔 지뢰 일부가 유실된 정황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유실된 지뢰가 남북 공유하천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유실된 지뢰 폭발 시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공유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는 유실 지뢰에 주의하고 해당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아동 장학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선발된 중3에서 고2 학생 270여 명에게 오는 27일부터 메가스터디 무료 강의를 제공합니다.
선발된 장학생 전원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학습교재 구입비 쿠폰을 제공하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학습용 태블릿을 무상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와 메가스터디 교육관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I 서밋 참석을 시작으로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글로벌 AI 기업과 투자업계 인사들을 만나는 한편 남미 국가들과는 통상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외신 보도로 만나보시죠. 로이터 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하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울트먼 오픈 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 등과 면담하는데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글로벌 벤처 캐피털 6곳의 경영진과 만나고 국민연금과 벤처 캐피털 간 장기 협력 MOU 체결식과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남미에서 3개국 정상들과 회동을 갖고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와 한 칠레 FTA 현대화, 에너지 식량 협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AI 빅4 수장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인 가운데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도 동행해 투자와 협력 성과를 끌어내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대만 빅고 파이낸스도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방문 소식을 전하며 첫 일정으로 엔비디아와 오픈 AI, 엔트로픽 그리고 브로드컴 CEO 등 AI 빅4 수장들과 잇따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도 동행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비전을 공유하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국의 강력한 AI 투자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주요 기업의 투자 약속 등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빅고 파이낸스는 또 이번 순방이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강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한편 경제 안보와 초국경 범죄 대응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지난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담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정세와 관련한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원이 되는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IT 인력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형상 변경 시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공급망 정보 공유 등 경제 안보와 초국경 범죄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문화 콘텐츠를 넘어 소비와 산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BTS의 한국어 노래에서 시작된 관심이 한국 제품 소비와 한국어 학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까지 이어지며 양국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타임스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훨씬 넘어섰다며 매장에는 한국 화장품이 넘쳐나고 김치, 라면, 고추장 등 한국 식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의 상당 부분은 한국어 노래한 BTS에서 시작된다며 한국 문화는 이제 단순한 소프트 파워를 넘어 강력한 상업적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는데요. 이코노믹스 타임스는 특히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통상적인 외교를 넘어 첨단 제조업, 기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려는 인도의 노력을 부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어는 젊은 학습자들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국어로 부상했고 많은 인도 청년에게 한글 학습은 취미를 넘어 진로 선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입니다. 그럼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여전히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오락가락해서 뭐 옷차림이라든지 신발 또 우산 선택할 때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네, 화창하다가도 비가 또 내리고 또 금세 그치고 하니까요. 가방 속에 이 작은 우산 꼭 하나씩 챙겨서 외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